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최근 시모와 손절하고 남남처럼 지내고 있어요. 시모는 자존심이 세서 차마 먼저 연락하지 못하고 우리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연락할 마음이 없어요. 시모한테 단단히 정 털렸거든요. 아니 글쎄, 엄마 명의로 된 집을 본인 마음대로 사용하려다가 저희와 연을 끊게 된 겁니다. 그래도 참 다행이죠? 남편은 시모처럼 개념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신 똑바로 박힌 덕에 남편과 이혼은 피할 수 있었네요. 아무튼 남편은 당당히 제 편을 들어줬고 저와 함께 시모를 한 방 먹이기까지 했습니다. 얼마 안 된 이야기라 따끈따끈한 이야기예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교회에서 만나 결혼했어요. 우리는 2년 안 되게 연애하다가 결혼했습니다. 사는 형편은 시댁보다 우리 집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친정집에서 많이 보태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행 빚을 덜 지고 집을 장만할 수 있었죠. 우리 부부는 괜찮은 신혼집을 얻어서 만족해 했는데 시모만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그때 시모가 우리더러 뭐하러 집을 사냐, 그냥 시댁에 들어와서 살거나 집 처분하고 우리가 가진 돈 보태서 더 큰 집으로 이사가면 되지 않냐 등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거든요. 아주 돈이 썩어 문드러졌지. 얼른 모아서 풀릴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뭐하러 쓸데없이 집을 얻어.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집을 얻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같이 살자고 했잖아. 우리 모시면서 함께 지내면 돈도 걷고 가족끼리 더 돈독해질 거 아니냐고. 그건 엄마 생각이지. 엄마, 아버지, 그리고 우리까지 넷이서 지내기는 좁잖아. 뭐가 좁아? 그만하면 됐지. 하여튼 요즘 애들은 배가 불렀다니까. 우리 때는 그것보다 더 좁은 단칸방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자고 그랬어. 이 정도면 아주 감지덕지하지. 바라는 것도 많다. 언제적 이야기를 하고 그래.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따로 집을 얻어서 자리 잡는 게 낫지. 그럼 지금 우리가 사는 집 처분하고 너희들이 가진 돈 합해서 더 큰 집으로 이사가면 그만이잖니. 이참에 우리도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가면 좋잖아. 네 엄마랑 아빠는 저 낡아빠진 곳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너만 좋은 곳에서 살면 다야? 이거 고생해서 키워줬더니 이렇게 나몰라라 할 수 있냐고.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부모님이니까 모시고 살 수 있다고 쳐도 아내는 무슨 죄야? 요즘 누가 시부모 모시고 함께 살아. 다들 싫어하지. 그리고 나도 같이 사는 거 반대야. 그동안 두 번 모실 만큼 모셨고 할 만큼 했어. 이제 나도 독립해서 살고 싶어.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일로 뭐라고 하지 마. 그래, 네 맘대로 해. 독립하면 좋은 줄 아나. 엄마 그늘에 있을 때가 제일 좋은 건 줄도 모르고 어디 한번 죽어라 고생해봐야 깨닫지. 돈 무서운 줄 모르고 말이야. 빚까지 져서 얻은지 뭐 그리 좋다고 호들갑은. 이때 쓸데없이 돈 낭비한다고 뭐라고 하는 시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괜한 돈 쓰는 꼴을 못 봐서 그런가? 아니면 돈 합쳐서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어서 심술 부리는 건가? 둘 중 어느 쪽인지는 몰라도 괜한 참견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 말대로 결혼해서 시댁에 들어가 사는 부부가 얼마나 될까요? 옛날에는 많았겠지만 요즘은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흔치 않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시모가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크게 동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부터 남편이 가운데에서 잘 막아줬던 것 같아요. 대처를 잘해줘서 제가 큰 어려움을 못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혼해서 알았어요. 시모가 구두쇠라는 걸 말이죠. 그것도 자기 돈을 엄청나게 아끼고 사랑하는 구두쇠 중에 구두쇠라고요. 세상에, 어머님이 그렇게 구두쇠야? 동네에서 소문이 파다할 정도로? 말도 마. 우리 엄마가 얼마나 유명한데.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 저 낡은 아파트에서 사는 거 보면 모르겠어? 저거 두 분이 결혼할 때 장만한 아파트야.
어릴 때부터 내가 자란 곳이기도 하고 그렇게 낡고 허름해도 돈 아까워서 이사할 생각은 안 하셔. 그런데 웃긴 건 본인 돈은 끔찍하게 생각해도 다른 사람 돈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신혼집 어는 돈으로 이사하고 싶으셨던 거지. 남편한테 그 말을 딱 들으니까 그제야 시모가 제대로 보이더군요. 그간 돈에 조금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듣고 보니 모든 게 이해되더군요. 남편의 말대로 정말 엄청난 구두쇠였어요. 아니, 짠순이 그 자체였습니다. 시모는 자신의 돈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본인 돈은 엄청 귀하고 소중한데 타인의 돈은 물처럼 막 써도 되는 줄 아는 그런 짠순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나니까 신혼집 얻었을 때 왜 그렇게 뭐라고 했는지 그제야 알겠더군요. 같이 사는 건 아니지만 신혼집에서 시댁까지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시댁에 갈 일이 생겼는데 그때마다 시모는 이거 사와라 저거 사와라 아주 기다렸다는 듯 필요한 걸 마구마구 말하며 사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생활비를 절약했으니 얼마나 짬내나는 사람인지 감이 오시죠? 그래서 주로 남편만 시댁에 가고 저는 잘 안 가게 됐습니다. 우리한테 돈 뜯어내는 시모가 얄미웠거든요. 그렇게 짠내 폴폴 풍기는 시모를 나름대로 멀리하며 지내던 어느 날 친정엄마가 가지고 계신 집의 전세 계약이 끝났다며 새로 들일 세입자를 위해 집을 점검해야 하니 같이 가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저곳 집을 둘러보고 보수할 부분은 보수하면서 나름대로 살펴보고 있었죠. 전에 살던 세입자가 집을 깨끗하게 썼네? 크게 손볼 건 없겠어. 그러길래? 생각했던 것보다 멀쩡해서 다행이야. 도배랑 장판 새로 해야 하나 싶었는데. 그나저나 집은 부동산에 내놨지. 집 보러 온다는 사람 없어? 그럼 진작 내놨지. 안 그래도 주말에 보러 온다고 했어. 저번처럼 세입자 너무 깐깐하게 보지 마. 빨리 계약해야지. 그냥두기 아깝잖아. 엄마는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세입자를 못 구해서 집을 그냥 놀리고 있었어요. 여러 사람에게 연락이 오고 집도 살펴보고 그랬는데 엄마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엄마가 사람을 볼 때 조금 깐깐하게 보시는 편이었거든요.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집 망가지기 쉽다고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셨고 이런저런 이유로 계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 주변에 집 구할 사람 없냐고 넌지시 물어보기도 하셨어요. 나중에는 이게 시모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얘 새아가 사부인 집 말이다. 세입자 구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맞니? 네, 맞아요.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기는 교회 권사님들이 하는 말 들었지. 아니 내가 사부인 소식을 권사님한테 들어야 하니?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진작 말했어야지. 어머님이 왜요? 엄마 집 세입자 구하는 걸 그저 어머니께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 안 드렸어요. 내가 뭐 남이니? 사부인이 나한테 남이야? 우린 가족이야. 가족은 원래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서로 나누고 그러잖아. 어쨌거나 앞으로 그런 일 있으면 나한테 째깍째깍 말해라. 그리고 그 사부인지 말이야. 내가 좀 봤으면 싶은데. 어머님이요? 아니 어머님이 저희 엄마 집은 왜 보시려고요? 왜긴 왜야? 내가 전세를 얻으려고 그러지? 네? 시모의 말에 저는 깜짝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아무리 전세라고 해도 저희 엄마 집이 그리 쉽게 얻을 만한 금액이 아니거든요. 안 그래도 요즘 전세값이 장난 아니잖아요. 저희 엄마가 갖고 계신 집은 평수도 넓고 무엇보다 서울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 집값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럴 때 시모가 전세를 얻고 싶다고 하니 당연히 놀랄 수밖에요. 짠내 폴폴 풍기는 짠순이 시모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정신이 어떻게 된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더군다나 현재 시모가 사는 집을 판다고 해도 어림없는 수준인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모의 말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뭘 그렇게까지 놀라고 그러냐? 내가 못할 말이라도 했어? 당연히 놀라죠. 그 집이 얼마나 비싼데요. 어머니 무슨 돈으로 계약하시려고요? 현재 사시는 집 처분하는 거로는 어림도 없어요. 혹시 저희한테 보태달라고 하실 생각은 아니죠? 어머니,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못 도와줘요. 이 집 전세 자금 마련하려면 대출은 얼마나 받아야 하는데요. 그거 감당 못해요. 아이고 걱정하지 마라. 누가 도와달래? 너희한테 1원 한 푼도 도움받을 생각 없으니 걱정 꽉 붙들어 매라. 지금 사시는 집에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그런 거라면 말씀해 주세요. 남편이랑 상의해서 수리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아니면 지금 집 처분하고 마땅한 집 얻을 수 있도록 같이 알아봐 드릴 수도 있고요. 필요 없다. 나는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저 사부인한테 이야기만 잘해주면 돼. 사부인이 워낙 꼼꼼해서 세입자 아무나 안 들인다며? 뭐 살아봤자 나랑 네 시아버지가 고작인데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겠니? 그거야 그렇지만 저희 도움 없이 뭘 어떻게 하시려고요? 보증금 꽤 비싼데? 아이 그거야 걱정하지 말라니까. 우리가 그 정도 돈도 없이 계약하겠다고 할까봐. 시댁의 자금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간 남편을 통해서 들은 게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형편인지 알고 있는데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니까 되게 의외였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짠내 풍기며 악착같이 아끼고 사시더니 우리 몰래 뒤로 모아놓은 돈이 꽤 있으셨던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 역시 저와 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니 장모님 아파트 비싼 동네잖아. 무슨 수로 보증금을 마련한다고 하는 거지? 내 말이 지금 사시는 집 팔아도 어림도 없는데 내가 무슨 돈으로 보증금 마련할 거냐고 하니까 그 정도 돈도 없는 줄 아냐면서 막 역정내시더라? 네? 나 몰래 뒤로 숨겨놓은 돈이 있으셨나? 그런가 봐. 툭하면 우리한테 이거 사와라 저거 사와라 하시잖아. 집에 들어가는 돈 거의 자기가 다 해주는데 따로 모았을 수도 있지. 원래 엄청난 구두쇠들이 뒤로 돈 많이 숨겨놓고 산다더라. 남편과 저는 어떻게 보증금을 마련하는 걸까 의아스러웠지만 그동안 그렇게 아끼고 살았으니 우리 몰래 숨겨놓은 돈이라도 있는 줄 알았어요. 남편은 돈도 돈이지만 이사 비용도 아까워서 이사할 생각 조금도 안 하는 시모가 어쩐 일로 비싼 동네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로 얻으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긴 저도 그 부분이 마음에 걸리기는 했어요.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구두쇠인 사람이 대뜸 큰 금액을 쓴다고 하면 어떤가요? 갑자기 왜 이러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나요? 저희 부부는 하루아침에 바뀐 시모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아끼고 살았으니 삶의 변화를 주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만한 돈이 있으니 제게 엄마 집을 들어가고 싶다고 했을 테니까요. 저는 시모의 뜻을 엄마께 전달했습니다. 엄마는 어려울 게 뭐 있겠냐고. 사부인이 살림 잘하고 꼼꼼한 거 잘 알고 있으니 집도 깨끗하게 잘 사용할 것 같다며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 뒤로 거의 시모가 엄마 집에 세입자로 들어가는 것이 확정된 분위기였습니다. 엄마는 미룰 게 뭐 있냐며 서둘러 계약하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시모에게 말했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모는 계약하기 전에 이사 문제로 미리 집을 좀 봤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시모를 모시고 엄마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시모는 들어서자마자 거실과 주방, 이 방 저 방과 베란다까지 꼼꼼하게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보수할 게 있나 싶어서 저도 엄마랑 같이 살펴봤는데 전에 살던 세입자분께서 깨끗하게 쓰셨더라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집이 전체적으로 깔끔해요. 층수도 적당하고 특히 이곳이 볕이 참 잘 들거든요. 두 분이 쓰시기에는 조금 큰 평수지만 널찍하게 생활하시면 좋죠 뭐. 그래 넓게 살아서 나쁠 게 뭐 있니? 공간 남아들어서 빈 방으로 두는 안이 있더라도 상관없어. 내가 언제까지 그런 허름한 집에서 살아야겠니? 앞으로 살아봤자 얼마나 산다고. 나도 이런 집에서 한껏 누리며 좀 살아보자.
그나저나 깨끗하게 사용했더라도 이 집 사신 지 꽤 되더라고. 그동안 많은 사람이 이용했을 텐데 내가 더 꼼꼼히 살펴봐야지 않겠니? 하자가 있을 줄 어떻게 알아? 내가 조금 더 둘러보고 살펴보마. 하자 같은 거 없을 텐데. 저희 엄마는 큰돈이 들더라도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수리하시는 편이시거든요. 우선 원하시는 만큼 더 둘러보세요. 혹시 엄마랑 제가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시몬은 매서운 눈으로 이곳저곳 집을 누비며 둘러봤습니다. 아주 과학수사대 저리가라였어요. 환기 잘 되는지 화장실 수압, 구석진 곳까지 빼놓지 않고 모조리 다 살펴봤습니다. 저는 시모의 평소 성격을 잘 알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아마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뭐 저렇게까지 살펴볼까 경악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으니 그러려니 했어요. 시모는 오랜 시간을 꼼꼼히 살펴보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는 시모와 언제 계약서를 작성하면 좋을지 궁금해하셨어요. 어머니, 저희 엄마 집으로 계약하실 거죠? 그럼 계약해야지. 그럼 언제 계약할까요? 엄마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내가 준비되는 대로 사부인께 연락드리마. 받아야 할 돈도 있고 빠져나갈 돈이며 뭐며 정리할 게 있으니 곧 연락드린다고 전하렴. 집을 엄청 열심히 살펴보시길래 저는 당장 계약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모는 정리할 돈이 있다며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엄마께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곧 시모가 직접 연락드릴 거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약 일주일이 흘렀어요. 엄마는 일주일이 흘렀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냐며 확실한 일정을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연락이 없었냐면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전화를 안 받더군요. 몇 번이나 전화하고 나서 겨우 전화를 받은 시모는 바쁘다며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하고 또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확실히 언제 계약서 작성 가능한지 알려달라고 문자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흘러도 답장은 고사하고 전화 한 통 없더군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야겠다 싶었죠. 그러던 그때 친정엄마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다급했어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아니고 사부인 말이야. 나한테 전화해서는 오늘 계약할 집으로 이사할 거라고 말하고는 그냥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 뭐? 아니, 계약도 안 한 집에 들어간다고? 그냥 끊겨두면 어떡해. 계약하고 이사라고 했어야지. 나도 그렇게 말했지. 계약도 안 했는데 들어가는 건 어렵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뭐 떼먹을 사람도 아니고 계약할 건데 미리 이사하는 게 뭐 어떠냐고 아주 막무가내야. 네가 얼른 가서 좀 말려봐. 아무리 그래도 계약도 안 한 집에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니. 우선 알겠어. 엄마, 내가 한번 가볼게. 엄마의 말을 듣고 너무 놀란 저는 급히 나갈 준비를 하고 엄마 명의로 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저번에 시모가 연락이 와서 집을 더 보고 싶다고 가구 넣을 치수를 깜빡하고 못 쟀다고 하시길래 집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어요. 그때 제가 일이 너무 바빠서 같이 갈 상황이 못 됐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서 살림살이를 옮기려 하나보다 아차 싶더군요. 정말 엄마의 말이 사실일까봐 쉽겁해서 헐레벌떡 뛰어갔습니다. 도착하고 나니 아주 가관이었어요. 벌써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짐을 나르고 있었고 시모는 가구를 여기에 놔라 저기에 놔라 정신없이 이삿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뭐하기는 보면 모르니? 이삿짐 풀고 있잖아. 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이야기해. 아니다, 마침 잘 왔네. 너도 얼른 정리하는 것 좀 거들어라. 아무렇지 않은 시모의 반응을 보고 너무도 황당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서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시모는 조금도 저를 신경 쓰지 않고 마저 이삿짐을 풀며 정리하는 것에 집중하더군요. 도저히 말을 듣지 않길래 이삿짐을 풀고 있는 직원들에게 당장 멈추라고 큰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당장 멈춰요.
계약도 안 한 집에 이삿짐 풀면 안 된다고요. 아니, 너 지금 뭐라고 떠드는 거냐? 계약할 거야. 내가 언제 안 한대? 그러니까 계약하고 이사하시면 되잖아요. 계약도 안 한 집에 막무가내로 짐부터 드리는 게 어디 있어요? 언제 계약할 거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잖아요. 제가 보낸 문자 못 보셨어요? 전화를 몇 통이나 했는데요. 어머니, 혹시 일부러 저 피하신 거죠? 내가 너를 왜 피해? 바쁘다 보면 깜빡할 수도 있는 거지. 깜빡한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을 저더러 믿으라고요? 어머니 이러시는 거 이거 불법이에요. 그나마 제 시어머니고 엄마한테는 사부인이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지. 아니었으면 진작 경찰 부르고 난리 났다고요. 경찰이라니? 내가 뭔 짓을 했다고 경찰을 불러? 내가 무슨 죄라도 지었냐? 얘가 아주 사람을 도둑년 취급하네. 가족끼리 일이 신뢰가 없어서 써? 떼먹는 게 아니고 준다잖아. 나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떼어먹을까 봐 걱정이냐? 저번에 말했잖니. 돈 정리하는데 시간 걸리니까 기다리라고. 사부인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왜 이렇게 사람을 고쳐? 어머니, 엄마랑 제가 이러는 게 당연한 거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계약도 안 한 집에 마음대로 짐부터 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튼 이건 아니에요. 아무리 가족이고 사부인이라고 해도 이건 경우가 아니라고요. 가족이고 아는 사람일수록 더 예의 따지고 지킬 건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이삿짐 정리하는 거 잠시 멈추시고 당장 계약부터 하세요. 그럼 깔끔하잖아요? 아우, 한창 이삿짐 풀고 있는데 멈추기는 뭘 멈춰? 다 멈추면 이 사람들은 뭐 어쩌라고. 시간이 곧 돈인 사람들이야. 멈추고 나면 네가 다 책임질 거야? 도와줄 거 아니면 이리 나와. 방해하지 말고.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이게 뭐 하는 거야? 아우, 신경 쓰지 말고 다시 일 시작하세요. 어머니! 시모는 저를 한쪽으로 툭 밀치며 다시 이삿짐 푸는 것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모의 말에 이삿짐 센터 직원들도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남편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남편 역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며 한껏 경악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주말 출근이고 나발이고 불이 났게 제가 있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남편까지 등장하자 시모는 살짝 흠칫하는 듯 했어요. 그러나 이내 제 갈 길 가겠다는 듯 계속해서 짐을 마저 정리했습니다. 남편 오기까지 짐 정리에 제법 속도가 붙었어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자 그 꼴을 본 남편 역시 저처럼 입을 떡 벌리고 어이없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해? 이 짐들은 다 뭐고? 아유, 너 도와줄 거 아니면 저리 비켜. 안 그래도 바쁘고 정신없는데 얘는 뭐하러 불렀어? 당연히 불러야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사하고 있는데. 엄마, 진짜 왜 이래? 계약도 안 한 집에 이렇게 이사부터 하는 거 불법이야. 장모님께 죄송하지도 않아? 내가 엄마 때문에 정말 미치겠다. 엄마가 이래서 내가 장모님 얼굴을 어떻게 봐? 엄마 솔직히 말해봐. 계약할 돈은 있는 거야? 없는데 이러는 거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어? 너까지 엄마 못 믿어서 이러냐? 하나뿐인 자식마저 제 엄마를 안 믿으면 어쩌자는 거야? 너 누구 자식이야? 내 자식 아니야? 그럼 저거 말고 내 편을 들어줘야지. 내가 자식한테까지 도둑년 취급받아야 하냐? 아이고, 이래서 늙으면 빨리 죽어야 하나 보다. 뭐하러 오래 살아서 이런 꼴이나 보고. 아우, 그래 됐다. 이사고 뭐고 그냥 확 죽을란다. 남편이 막 뭐라고 하니까 시모는 최후의 수단으로 울고불고 난리치며 드러눕기를 시전했습니다. 그러자 남편 역시 어쩌지 못하고 어버버 하더군요. 하긴 저 역시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정신이 다 혼미하더라고요. 이쯤 됐을 때 엄마한테 자초지정을 말씀드리고 우선은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이미 사람 써서 이삿짐까지 다 옮긴 마당에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일단은 다 정리한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며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났어요. 남편이랑 시모 일을 해결하려고 엄마 집으로 가려는데 시모한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집으로 저희 엄마까지 불렀으니 당장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드디어 계약서를 쓰고 마무리 지으시려나 보다 싶었어요. 그러나 이게 웬걸
시간 맞춰 갔더니 이미 엄마가 와 계시더군요. 자리에 앉아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우선 계약도 안 한 집에 이렇게 불쑥 이사해버리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적어도 저랑 미리 상의하고 일을 진행하셨어야죠. 이미 집도 내놓고 사람까지 불러서 이사하는 중이라 더 이상 말리지는 않았지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남편이랑 저 역시 많이 놀랐어요. 어차피 계약하실 거 미리 다 끝낸 다음에 이사하시면 좋잖아요. 장모님께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 엄마가 성미가 급하세요. 순서는 잘못됐지만 그래도 오늘 계약하려고 부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엄마? 시모의 잘못 때문에 괜히 남편만 가시방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땀을 삐질거리며 엄마 눈치를 살폈어요. 어떻게든 기분 상한 엄마의 마음과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시모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분위기를 더욱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아니, 이번 일을 통해서 애들한테도 그렇고 사부인께도 실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을 이리 도둑년 취급할 수 있습니까? 제가 뭐 떼어먹을까 봐 그리 걱정되셨어요? 그래서 새아기한테 얼른 가서 말려보라고 하신 거죠? 그 때문에 우리 아들까지 하던 일 멈추고 왔다지 뭡니까? 제가 어련히 알아서 줄 텐데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머니, 그건 엄마가 너무하신 게 아니죠. 집주인으로서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 엄마. 무슨 말이 그래? 엄마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이리고 뭐고 다 팽개치고 온 거잖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눈치 볼 거 없어. 이 엄마가 뭐 떼먹을 사람이야?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 집 보증금 줄 겁니다. 안 그래도 오늘 계약하자고 이쪽으로 오시라고 한 거예요. 우선 오늘 계약서 작성하고 돈은 지금 못 드려요. 나중에 드릴게요. 네? 오늘 계약금을 못 주신다고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돈도 못 받고 계약금만 작성하는 건 아니죠. 아니,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사부인, 그러면 보증금은 대체 언제 주실 생각인 거죠? 가만히 있어보자. 그래, 2년 뒤가 딱 적당하겠네요. 2년이요? 시모의 말에 엄마와 저 그리고 남편까지 우리 3명은 동시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틀, 2주도 아니고 2년이라니. 잠시 귀를 의심하다 시모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기가 막혀서 장난하시는 거 아니죠? 어머니, 정말 2년 뒤에 줄 생각이세요? 정말 왜 이러세요?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이사하시는 것까지 참았으면 그만하셔야죠. 어떻게 보증금을 2년 뒤에 준다고 하실 수 있어요? 계약 기간이 2년인데 진짜 이러지 마세요. 계속 이런 식이면 곤란해요. 가족끼리 괜히 얼굴 붉히고 싸워야 속이 시원하시냐고요. 아니, 얘가 지금 어디서 소리를 질러? 이깟집이 뭐라고 나한테 대드는 거냐? 시어머니고 뭐고 눈에 뵈는 것도 없어? 아니, 사부인, 이것 좀 보세요. 이런 식으로 버릇없이 구는데 가만 두실 겁니까? 제 딸이 뭐 틀린 말한 것도 아니죠, 사부인. 이러지 마세요. 서로 좋게 지내도 모자랄 사이인데 괜히 일 키우지 마시죠. 2년 뒤는 너무하죠. 돈 마련하는 거로 시간이 더 필요하신 거라면 그래요, 좋습니다. 제가 여유 있게 한 달 더 시간 드릴게요. 솔직히 이거 제가 엄청 손해보는 거예요. 지금도 계약하고 싶어서 집 보러 오겠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시간 드리는 건 저도 그만큼 많이 배려해드리는 거예요. 뭔가 대단히 착각하신 모양인데 저 돈 있습니다. 제가 설마 돈 없어서 시간 끌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한 달간 시간 주는 게 배려입니까? 그건 배려가 아니죠. 아니, 제가 뭘 믿고 덥석 보증금을 줘요? 나중에 하자 생기면 어쩌려고. 그럼 그거 나중에 다 제가 책임져야 하는데 그렇게는 못합니다. 우선 살아보고 드린다 이거예요. 하자는 무슨 하자요? 엄마랑 저랑 구석구석 다 살펴보고 점검했어요. 하자 같은 거 전혀 없다고요. 아니, 어머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셨잖아요. 그래, 봤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 확신하니?
너 하장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 겉보기에는 멀쩡하고 괜찮지만 막상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 하자 생기면 어쩌라고. 그때 가서 보수해달라고 하면 듣는 척이나 하겠어? 우리들 알아서 하라고 나 몰라라 할 거 아니야. 그 꼴 절대 못 본다. 나중에 생긴 하자는 당연히 엄마랑 아빠가 알아서 하셔야지. 그건 살면서 두 분이 그런 거니까. 장모님이랑 아내가 다 확인하고 점검했다잖아. 멀쩡한 집을 두고 하자는 무슨 하자야? 아이 글쎄 나는 못 믿겠다니까. 나랑 네 아빠가 집을 뭐 험하게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망가뜨릴 일이 뭐 있어. 지금 딱 봐도 멀쩡해 보이지만 이게 또 그렇지 않다니까. 나름 불안하니까 2년 뒤에 보증금 줄 거다. 어머니, 정말 이러지 마세요. 저 이런 일 생길 줄 모르고 엄마한테 어머니 이 집 계약하고 싶어 하신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 정말 죄송해서 엄마 얼굴 못 봐요. 남편은 또 어떻고요? 어머님 때문에 지금 여러 사람이 마음고생하는 거 안 보이세요? 하자고 뭐고 그런 거 하나도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보증금 입금해 주세요. 안 그러면 정말 일 커지는 수가 있어요. 너 지금 나 협박하냐? 이게 이제는 하다하다 시어미한테 협박까지 하네. 아주 보증금 안 나온다고 죽일 기세야. 왜? 얼른 경찰에 신고하지 그러냐? 네 시어미 경찰한테 팔아넘기고 두 발 뻗고 편히 지내면 되겠다. 그런 마음고생할 일도 없고 좋지 뭐. 어머니! 막무가내의 시모는 조금도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급기야는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경찰에 막 신고하라면서 도발하는데 미치겠더군요. 남편 때문에 쉽게 그러진 못할 거라는 걸 아는지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별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와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다 보니 머리가 다 아팠어요. 저도 저지만 남편이 더 힘들어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 엄마니까 속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엄마와 저는 그런 남편이 신경 쓰여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못하겠더군요. 그저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하면 좋을지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이 큰 결심을 했어요. 시모가 한 잘못을 어떻게든 매듭짓겠다면서 계약서를 한 장 작성해서 시모를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보증금은 나중에 주는 대신 계약서는 작성해야 한다며 이야기하더군요. 그러자 시모가 알겠다면서 계약서를 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준비한 계약서를 넘겼고 시모는 그걸 찬찬히 살펴보다가 갑자기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뭐? 300? 이게 뭐야? 너 계약서 잘못 가지고 온 거 아니야? 이게 뭐냐고? 시모가 노발대발하길래 대체 뭐 때문에 그러나 싶어서 시모 손에 들린 계약서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 서류는 전세 계약서가 아닌 월세 계약서였습니다. 보증금은 2년 뒤 계약 만료 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월 300만 원씩 월세를 내야 하는 계약서였죠. 잘못 가져온 거 아니고 맞게 가져온 거야. 얼른 계약서에 서명해. 너 미쳤니? 나 여기 전세로 들어온 거야. 월세 계약서를 가지고 오면 어떡해? 그리고 월 300만 원? 웃기고 앉아있네. 다시 가서 제대로 가지고 된 계약서 가지고 와. 이딴 걸로 장난치지 말고. 시모는 돈에 예민한 사람이라 그런지 월세 300만 원이라는 것에 대단히 분노하며 계약서를 갈갈이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조금의 동요도 하지 않은 채 안주머니에서 같은 서류를 몇 장 더 꺼냈어요. 내가 이럴 줄 알고 더 챙겨왔어. 어디 또 찢어봐. 그런다고 내가 포기할 줄 알고? 너 진짜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굴 거야? 먼저 장난친 건 엄마야. 하자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말도 안 되는 말로 사람 곤란하게 만든 게 누군데. 나 엄마 잘 알아. 딴순이인 사람이 덜컥 큰돈 내려니 아까운 거겠지. 그렇다고 이렇게 도덕심포 부리는 건 아니지 않아? 엄마 때문에 장모님은 무슨 죄야? 이래서 자식 낳아봤자 소용없다고 하나 보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들이 엄마 편 안 들고 네 장모랑 아내 편만 들 수 있어? 가족끼리 네 편 내 편 어디 있어? 그리고 말이 되는 상황이어야 엄마 편을 들던가 말든가 하지. 이런 식이면 그 누구도 엄마 편 못 들어. 세상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 누가 잘못한 건지. 엄마 이러는 거 다 억지고 고집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런데도 꾹 참았어.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내 엄마니까. 그런데 이제는 도저히 못 참아. 한 번이 쉽지 2번 그러지 말란 법 없잖아. 이번에 이런 식으로 어영부영 넘어가면 엄마 또 그럴 사람이야. 이건 엄마를 위해서라도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엄마가 결정해. 지금이라도 보증금 입금할 건지 아니면 월 300만 원 내고 월세살이 할 건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들이란 놈이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한 게 말이나 돼? 아이고, 내가 이 꼴 보자고 그 고생하면서 키웠구나. 그래, 어디 마음대로 해봐. 일단 계약서 100통을 가져와도 내가 도장을 찍나.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경찰 부르는 수밖에. 가족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지 않아. 계약도 안 한 집에 이사해서 들어와 사는 게 불법이라는 거 엄마가 더 잘 알잖아. 계약서에 도장 안 찍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내가 못할 것 같아? 천만에 나 한담을 하고 엄마 아들이야. 엄마 못지않게 고집 만만치 않다고. 아이고, 동네 사람들. 자식이 제 엄마를 경찰에 신고하네. 세상에 이런 자식이 어딨어 그래. 내가 너를 훅 키웠구나. 내가 남도 아니고 사돈지간인데 꼭 계약금을 받아야 해? 사부인도 정 없다. 계약금 없으면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없잖니. 그거 없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이 난리들이야? 그 돈 통장에 넣어놓으면 꼬박꼬박 들어오는 이자가 얼만 줄이나 알아? 아휴, 사부인은 내 돈으로 이자 풀려가면서 잘 먹고 잘 살 텐데 나는 그 꼴 못 본다. 내 돈으로 돈 불려가는 꼴 죽어도 못 봐. 치사하고 더러워서 절대 안 떼어먹을 테니까 2년 뒤에 줄 거야. 그전에는 내 피 같은 돈 절대로 못 줘. 결국은 그거였어. 이렇게까지 못 준다고 고집 피운 게 엄마 돈 아까워서. 그래, 좋아. 끝까지 못 준다 이거지? 알겠어. 그럼 나도 어쩔 수 없네. 못 주겠다면 다른 방법을 제시했고 좋게 타일러도 봤는데 어쩔 수 없지. 경찰에 신고하는 수밖에.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얼마 후 경찰이 도착했고 남편이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시모를 모시고 경찰서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일로 시댁은 아주 초토화가 됐고 시모는 주거 침입죄로 처벌받게 됐어요. 거기다 엄마가 피해 당한 것까지 보상해야 했죠. 그러자 시모는 더 발악했습니다. 본인이 무슨 죄를 크게 지었다고 다 보상해줘야 하냐며 미친 듯 울부짖었어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자식도 아니라고 너 같은 걸 배 아파 낳았다는 게 너무 후회된다면서 심한 말까지 뱉어냈습니다. 물론 화가 나서 한 말이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원망만 하는 시모를 남편 역시 포기해버렸습니다. 단단히 실망하고 상처받아서인지 시모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모와 남편은 연을 끊게 되었고 지금까지 연락 한 통, 조금의 교류조차 없이 남남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시모는 끝까지 남편을 죽일 듯 미워하고 있어요. 다행히 엄마가 합의해줘서 큰 화는 피했지만 쓸데없는 지출로 아깝게 돈을 쓰게 만들었다고 노발대발했거든요. 남편도 개념 없는 시모를 보고 혀를 내둘렀고요. 정말 저희 시모 대단하지 않나요? 자존심도 센 편이라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남편을 원망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덧 결혼 6년 차에 들어선 30대 여성입니다. 현재 서울에 거주 중이고요. 서울이란 도시란 이방인에게 적응하기 참 힘든 곳인 것 같아요. 복잡하고 삭막하고 특히 저처럼 시골에서 자란 사람에겐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재래시장을 자주 찾아가요. 거긴 대형마트처럼 간편하진 않지만 뭔가 제가 살던 시골의 향취가 느껴지는 유일한 곳이거든요. 정감 있고 투박하고. 결혼 후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재래시장에 들르는 것 같아요. 시장에 가면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직접 농사지은 채소와 과일을 정성스럽게 포장해 보내주시던 친정어머니가 무척 그립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셔서
더는 그 귀한 걸 먹을 순 없게 되어버렸지만요. 저희 어머니는 살아생전 경기도 외곽의 한 시골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셨어요. 사고로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3만 평이 넘는 대지를 일구시며 부지런히 열심히 농사 지으셨고요. 그 돈으로 저를 키우셨고 대학까지 보내셨으며 번듯하게 결혼까지 시키셨죠. 덕분에 저는 큰 어려움은 모르고 잘 자랐어요. 서울에서 학교를 나와 평범하게 직장에 취직하고 직장에서 좋은 남자를 만나 연애하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짤막하게 가족관계를 설명하자면 저는 홀어머니의 외동딸이고 제 남편은 부모님과 아래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당연히 저와 제 친정어머니처럼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사이는 무척 각별하답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아마 지금도 그렇겠죠? 서론이 길었네요. 사실 이 사연은 제 친정어머니의 재산을 탐낸 저희 시누이와 시어머니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도 간략하게 드린 거고요. 정말 기가 막히고 아직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치솟는 제 사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결혼 전부터 제 친정어머니는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건 바로 시누이와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얘야, 상견례 때 보니까 네 예비 시어머니랑 시누이 사이가 각별해 보이던데 그 등살에 행여 너 마음고생할까 봐 걱정이다. 사실 어머니의 한숨도 이해가 갔어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아버지 살아생전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깔깔 웃으며 엄마를 안심시켜 드렸어요. 엄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걱정을 해. 걱정하지 말아요. 근데 둘 다 보통이 아닌 듯 보이던데. 게다가 둘 다 철도 없어 배고. 제 말에도 친정어머니는 쉽게 걱정을 거두지 못하셨어요. 사실 친정어머니의 걱정도 이해가 가는 게 제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성격이 좀 별나긴 하거든요. 엄마, 내가 남편이랑 결혼하지 시댁이랑 결혼해? 걱정 붙들어 매라고. 저는 호기롭게 큰 소리를 떵떵 쳤죠. 사실 뭐 큰일이야 있겠냐 싶기도 했고요.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결혼을 그대로 진행했어요. 친정어머니의 기호와 달리 결혼 후 저와 시댁의 관계는 나쁘지 않게 흘러갔어요. 물론 가끔 뜬금없이 찾아와서 용돈을 요구하는 신호만 빼면요. 하루는 시누이가 퇴근 후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저녁 사달라고 애교 있게 조르기에 남편도 때마침 회식이고 해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나가서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맛있게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신우가 그러더군요. 새언니, 나 회사 때려치울까 봐요. 왜요? 이 푼돈 벌어서 언제 명품백 사고 외제차 사요. 이번 달 카드값 내기도 빠듯한걸. 저는 신우이의 볼멘 소리를 그저 가볍게 웃어 넘겼습니다. 언제 사치도 허용도 좀 있는 편이라 걱정이긴 했지만 겁없이 회사를 때려치울 용기는 쉽게 나오진 않으니까요. 다 그렇죠 뭐. 그래서 말인데 새언니 나 용돈 좀 하며 귀엽게 손을 내밀더라고요. 저는 흔쾌히 웃으며 5만 원권 2장을 건넸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여기요. 아가씨 그래도 직장 그만두지 말고 오래오래 다녀요. 요즘 취직하기도 힘든데 하며 시누이를 달랬어요. 그러자 입술을 삐죽 내민 시누이가 그러더군요. 새언니는 내 마음 몰라요. 대장농의 딸이 내 기분을 어떻게 알겠어요? 대장농이라뇨? 저희 친정 그렇게 부자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요즘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알짜배기 부자라던데 게다가 엄청 넓은 땅도 있잖아요. 그 땅 팔아봤자 몇 천도 안 될걸요? 라며 웃었습니다. 실제로 시골 땅값이야 뻔하기도 하고요. 사실 2-3살 어린 데다 철이 없는 시누이가 제 눈엔 그저 귀엽기만 했어요. 동생이 없던 저는 그런 시누이가 싫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렇게 가끔 용돈도 챙겨주고 잘 타이르면서 시누이를 건사했죠. 그런데 야금야금 용돈을 챙겨가던 시누이가 본색을 드러낸 건 저희 친정어머니의 명의에 3만 평 땅이 있는 곳이 신도시로 개발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할 때쯤이었어요.
그놈의 신도시 개발 소문은 워낙 있다 없다 했던 터라 딱히 신경도 안 쓰고 있었어요. 춘정 어머니도 그런 듯 했고요. 그러던 주말이었습니다. 남편은 바빠서 주말에 출근하고 저 혼자 집에 남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집에서 뒹굴면서 영화나 한 편 보려고 배달 음식도 시켰죠. 그런데 배달 음식을 시킨 지 10분도 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어요. 뭐야? 배달 음식이 벌써 온 거야? 하며 놀라 나가 문을 열어보니 현관 앞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서 있었어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지 잔뜩 들뜬 얼굴이었고요. 어머니, 아가씨,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갑작스런 방문에 놀라며 문을 열어드렸죠. 집으로 들어오시는 시어머니 손엔 제가 좋아하는 단팥빵이 가득 들려 있었어요. 너 좋아하는 단팥빵 사왔어. 두고 먹어. 아주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라. 전 좀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딱히 절 구박하거나 눈치를 주시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절 살뜰히 챙기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집에 올 때도 남편이 좋아하는 거나 좀 사들고 오시긴 하지. 아, 뭘 이런 걸 다 잘 먹겠습니다. 괜히 이쁨 받는 며느리가 된 기분에 활짝 웃으며 두 분을 맞았어요. 여기 뒤쪽 동네 자리 좀 보러 다니다가 들렀어. 제가 내온 차를 홀딱 들이키시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 근처예요? 무슨 자리요? 시댁은 저희 집과는 꽤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이쪽에 친구분도 없으신데 무슨 자리를 보신다는 건가 하고 여쭈어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네 시누이 가게 하나 알아보는 중이거든. 라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가게를 차린다는 말에 놀라서 물었죠. 아가씨 가게 차리세요? 그렇게 됐어요. 신우가 대답하더군요. 저는 신우이가 잘 다니는 회사는 어쩌고 갑자기 가게를 차린다는 건가 싶어 다시 물었습니다. 아가씨 회사 그만뒀어요? 아직은 아닌데 곧 그만두려고요. 어떤 가게냐고 물으니 카페를 차린대요. 요즘 유행하는 디저트를 주로 한 디저트 카페를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규모가 꽤 컸습니다. 적은 돈으론 차리기 어려울 만큼요.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있던 가게도 다 문을 닫는 판국의 가게라니 베이커리는커녕 카페 경력도 없는 사람이 말이에요. 씀씀이가 꽤 해프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시누이가 돈을 좀 모아두신 건가 싶어 기특한 마음에 다시 물었어요. 와, 아가씨 돈 착실하게 모으셨나 보다. 진짜 대단하세요. 그랬더니 시누이가 까르르 넘어가면서 배를 잡고 웃더라고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어머 새언니도 내가 돈이 어딨어요. 엄마가 도와준다니까 하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데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시댁 경제사정이야 뻔히 아는데 그 큰 규모의 디저트 카페를 선뜻 차려줄 만한 돈이 어디서 났을까 싶더라고요. 돈이 꽤 많이 들 텐데요? 걱정돼서 말했더니 시누이가 그래서 내가 오늘 찾아왔죠 새언니. 라며 제 눈치를 슬쩍 살피더라고요. 혹시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하려는 건가? 갑자기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나 남편은 빤한 월급쟁이인데다가 결혼하면서 둘이 모은 돈 다 끌어 전세금으로 다 쓴 상태라 도와줄 만한 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신우이가 꺼낸 이야기는 저를 무척 당황하게 했습니다. 언니네 친정 돈 좀 있지 않아요? 나한테 투자 조금만 해줄 수 있죠? 네? 저희 친정이요? 네네.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투자잖아요. 많이는 아니고 한 1억만. 되죠? 난 황당해서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시누이를 말려야 할 시어머니가 동조하듯이 눈을 반짝이고 있더라고요. 기대감이 가득한 눈빛으로요. 저희 친정에 돈이 있기로써니 어려운 사돈에게 돈을 투자하라니 그것도 망하기 딱 좋은 사업이에요. 저는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불쾌한 마음이 앞서더라고요. 그때 옆에서 듣고만 있던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시더군요. 너희 친정 있는 지역 신도시 들어선다는 소문이 있던데 거기 땅 몇천 평 팔면 1억 안 나올까? 네? 그 순간 배끝에서부터 복식 음성이 나오더군요. 정말 놀라고 어이가 없어서요.
어디서 뜬 소문을 듣고 찾아온 모양인데 만약에 정말 신도 씨가 들어서서 땅값이 오른다고 한들 저희 어머니가 왜 땅을 팔아서 시댁에 돈을 되줘야 하는 거냐고요. 정말 황당해서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몇 분을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신우이가 제 팔을 잡고 징징대더군요. 새언니, 내가 돈 많이 벌면 2배, 아니 3배로 갚을게요. 저는 신우이의 팔을 탁 쳐냈습니다. 죄송해요. 이건 제가 들어드리기 어렵겠어요. 그 소문 10년 전부터 있었던 거라 아예 뜬 소문이에요. 게다가 저희 친정집에 땅이 있다고 해도 그거 전부 농사지는 땅이에요. 저희 엄마가 평생 일궈서 가꾼 땅을 어떻게 팔겠어요?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제 인생에 그렇게 정색하며 말한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딱 잘라 거절하니 시어머니가 싸늘한 목소리로 한마디 하시더군요. 예, 어쩜 그렇게 냉정하게 말을 하니? 네 친동생이라도 이럴래? 제 친동생이면 이런 일 안 저지르겠죠. 라고 되받아치고 싶은 걸 꼴꺽 삼켰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 친동생이라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뜬 소문이 사실이 될 줄은 저도 정말 몰랐어요.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외곽 신도시 개발붐이 불면서 밭과 논을 모두 갈아엎어 대형 아파트 단지를 세운다는 도시개발 발표가 난 거예요. 그 신도시 개발 지역에 저희 친정어머니 땅이 있는 곳이 선정된 거였어요. 보상금을 대충 계산해보니 액수가 정말 컸어요. 땅이 워낙 넓어서인지 수십억 원 좋게 넘겠더군요. 그 뉴스를 접한 저는 곧바로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 그래, 지금 봤다. 동네가 아주 난리가 났어. 라고 하시는데 수화기 넘어 들리는 친정어머니 음성이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엄마, 이제 고생 끝났어. 보상금 나오면 마음 편하게 쉬면서 노후 보내면 되겠다. 그치? 엄마도 이제 서울에서 편하게 살아. 나도 자주 보고. 제가 기뻐서 묻자 친정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나는 싫다. 내 한평생 이 땅 농사지어서 너 키우고 먹였는데 팔고 싶지 않아. 죽을 때까지 공기 좋은 곳에서 농사짓다 살다 가고 싶어. 너 애 낳으면 손주도 가끔 보고 내 손주, 내 사위, 내 딸 먹을 거 직접 손으로 키우면 얼마나 좋아. 다 늙어서 무슨 돈이야. 어머니의 신경도 이해가 갔어요. 일평생을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사시던 분에게 갑자기 밭과 논이 사라지고 아침에 할 일이 사라진다는 게 얼마나 헛헛한 일이겠어요. 게다가 어머니는 농사를 짓는 일에 꽤 큰 보람을 느끼시는 분이니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신 모양이었어요. 돈 욕심이 있으신 분도 아니셨거든요. 그래요, 엄마. 엄마 마음 이해할 것 같아. 그래도 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웃들 생각도 해야지. 그 사람들은 재개발에 엄청 좋아하실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난리가 났어. 그러니 나도 순리에 따라야지. 어떻게 내 고집만 부리겠니? 그래, 알겠어요. 대신 다음 주에 있는 건강검진은 꼭 서울에서 받아요. 내가 박서방이랑 모시러 갈게요. 알겠지? 아이고, 박서방까지 뭐하러. 평일이라 시간 내기도 힘들 텐데 내가 알아서 가면 되는데. 벌써 월차 신청해놨어. 엄마는 그런 걱정하지 말고 다음 주에 봐요. 친정어머니와 전화를 끊고도 저는 내내 마음이 쓰였어요. 제가 커온 고향집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저도 괜히 서운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머니의 건강검진일이 되었어요. 남편이랑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루 저희 집에서 푹 쉬셨어요. 좋아하시는 친정어머니를 보면서 남편도 오랜만에 효도한 것 같다고 뿌듯해하더군요. 저는 말할 것도 없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건강검진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저 선생님,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저의 물음에도 말을 아끼시는 의사 선생님의 모습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평소
워낙 건강하시기도 하셨고 잔병치레도 없으셨던 친정어머니라 딱히 걱정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렇게 지옥 같은 며칠이 지나고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간 병원에서는 췌장암 말기입니다. 손을 쓰기엔 암덩어리가 너무 큰데다 벌써 상당 부분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된 상태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을 소처럼 일하고 천사처럼 사신 엄마에게 왜 이런 일이?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열하며 의사 선생님의 팔에 매달려 물었습니다. 선생님, 암은 많이 낫잖아요. 완치율도 높고 저희 엄마도 사실 수 있는 거죠? 네, 선생님.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환자분이 너무 힘드셨을 겁니다. 우선 입원 수속부터 하시죠. 의사 선생님의 고개가 툭 떨궈지는데 제 심장도 함께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제가 비틀거리며 진료실을 나오자 놀란 눈으로 남편이 절 급히 부축하며 물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남편이 훗날 말하길 그날 제 얼굴이 얼마나 하얗게 질려있던지 정말 온몸에 피가 모조리 빨려나간 사람 같았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랬을 거예요. 하나뿐인 엄마의 남은 인생이 고작 3개월이라니. 아직 못해드린 게 너무 많은데 저는 그 자리에 엎어져 펑펑 울었어요. 정말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갈 만큼 울고 또 울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더군요. 정말 천장이 제 가슴까지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날 바로 직장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휴직계를 냈습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셨죠. 눈이 퉁퉁 부어 죽을 상을 하고 나타난 딸을 보며 어리둥절하시던 어머니께 병명을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긴 한숨을 쉬시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집에서 보이는 자신의 논밭을 한참 바라보시더군요. 그러고는 의연한 말투로 말씀하셨어요. 때가 됐으면 가야지. 난 이 집에 있다가 조용히 돌아가고 싶은데 그러면 네가 평생 한으로 남겠지? 그러고는 무릎을 짚고 일어서더니 그 길로 짐을 싸셨어요. 내 딸 마음 편하게 해줘야지. 결심하신 듯 말씀하시고는 곧장 병원으로 가셔서 입원하셨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친정어머니 곁에서 병간호를 시작했고요. 그 사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신도시 개발은 착착 이루어지고 어머니는 결국 땅을 파셨어요. 정말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거액을 손에 쥐었지만 친정어머니도 저도 제 남편도 그 누구도 기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단 2사람만 빼고요. 어머 사부인, 오랜만에 뵙네요. 편찮으시다면서. 아이고 세상에 일을 어째. 사돈날은 얼른 쾌차하셔야죠. 그 사이 얼굴이 반쪽이 되셨어요. 하며 요란하게 호들갑을 떨며 병실로 들어온 2사람은 바로 시누이와 시어머니였습니다. 편찮으셔서 기운 없이 누워 계신 어머니가 얼른 머리를 정돈하며 자리에서 일어서시더라고요. 저도 얼른 자리에서 일어서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오셨어요? 너도 고생이 많다. 라며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분 탓일까요? 둘 다 엄청 들뜬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제가 만든 크로플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라며 시누이가 얼룩덜룩하게 탄 크로플이 들어있는 상자를 내밀더군요. 췌장암 말기 환자에게 크로플이라뇨.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워낙 철이 없고 생각이 짧은 사람이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친정어머니는 사돈이 가져온 음식을 그냥 두기 민망하셨는지 그 탄 걸 또 꾸역꾸역 드시는 거예요. 사돈날은 맛이 어떠세요? 아주 맛이 좋네요. 그죠. 제가 이번에 디저트 카페를 하나 계약했거든요. 제 얼굴은 불쾌감을 참지 못하고 얼굴 와라 구겨졌습니다. 그 큰돈이 드는 가게를 결국 계약했다는 것도 황당한데 그 말을 아픈 친정어머니께 꺼내는 의도가 너무도 뻔하잖아요. 시누이 가게에 투자해달라 이거겠죠. 진짜 그 말만은 하지 마라 속으로 비는데 시어머니가 낼름 대화에 끼어드셨습니다.
그나저나 사돈 축하드려요. 이번에 부자가 되셨다면서? 내가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사부인 딱 보는 순간 이 양반 아주 말년복이 제대로 터지겠구나 했어요. 사실 아프신 건 너무 안 된 일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딸 자식한테 큰 선물 남기고 떠나는 것도 복이지 뭐예요. 하면서 입을 가리면서 웃는데 저는 순간 시어머니가 아니라 짐승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돈 앞에서 사람은 본색을 드러낸다더니 결혼한 지 2년 만에 알게 된 시어머니의 본색이 너무 무례하고 경우가 없더군요. 어머니, 제가 얼른 시어머니 말을 자르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얼른 또 말을 잇더군요. 저 사돈아른, 그래서 말인데 저 사업기획서 좀 읽어봐 주실 수 있어요? 만약에 읽기 귀찮으시면 그냥 투자만 해주셔도 돼요. 많은 금액은 아니고 한 2억만요. 1억이었던 액수가 어느새 2억으로 불어있더군요. 제가 정말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기 직전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며 걸어왔습니다. 문 밖에서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편찮으신 어른 앞에서 뭐 투자? 너 정신머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그리고 네가 무슨 가게야 가게는. 허파에 바람만 잔뜩 들어가지고 이 쓰레기 들고 당장 못 나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주는 남편 덕분에 속이 조금 시원해지더라고요. 오빠는 동생 사업한다는데 도와주지는 않을 거면서 나가라니. 이거 병문안 온 사람한테. 너 조용히 못해? 라고 버럭 소리를 지른 남편이 이번엔 시어머니를 향해 눈을 부릅뜨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린애가 정신을 못 차리면 말리지는 못할 망정 여기까지 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 장모님이랑 와이프 앞에서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어요. 얼른 나가세요. 얼른요! 하고 남편이 서둘러 두 사람을 데리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와 친정어머니만 남은 병실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친정어머니는 생각이 많아지셨는지 가만히 창밖을 쳐다보시더군요. 저는 너무 죄송하고 민망해서 더듬더듬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저 시댁 식구들 말 신경 쓰지 마. 미안해. 그러자 어머니가 나직게 말씀하시더군요. 그 돈 안 빌려주면 너 구박당하는 거 아니야? 엄마, 그런 걱정 하지도 마라. 내가 구박을 왜 당해? 저렇게 든든한 남편이 있는데. 라며 친정어머니를 애써 안심시켜 드렸지만 어머니의 얼굴에 서린 근심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친정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더니 나는 나 죽으면 너 아파트 한 채 살 돈만 남겨주고 나머지 재산은 보육원에 기증하고 싶었는데. 보육원? 엄마가 꾸준히 돕던 수녀님들이 하시는 보육원 알지? 알다 마다요. 친정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농사지어 번 돈의 일부를 계속 기부하고 계셨거든요. 그럼 알지. 천사 같은 우리 엄마. 거기 애들 좀 더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곳에서 공부하라고 보태고 싶어. 정말 추워도 서운한 마음 따윈 들지 않았어요. 돌아가시는 마당에 친정어머니 하고 싶은 건 다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전 그까짓 돈 전 없어도 되거든요. 지금까지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엄마, 그렇게 하면 되지 왜 못해? 너희 시댁 식구들 보니까 그래도 되나 싶어서. 저는 정말 말을 잇지 못했어요. 편찮으신 친정어머니께 걱정만 안겨드린 것 같아서 목이 메더라고요. 이렇게 착하고 정직하게 산 엄마에게 왜 이런 병이 찾아와서 저딴 인간 같지도 않은 시댁 식구들한테 엄마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왜 얼마 살지 못하시는 엄마의 마음까지 불편하게 하는지, 정말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너무도 미웠습니다. 그리고 그까지 돈 없어도 되니까 엄마만 다시 건강해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제 극진한 병간호에도 친정어머니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이후 연락이 없던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얘야, 밥은 챙겨 먹니? 밥이 뭐 중요한가요? 다정한 물음에도 저는 고운 목소리가 나가지 않았어요. 도시락 좀 싸왔는데 잠깐 1층 휴게실로 내려오렴. 도시락을? 그날 일이 미안하긴 했던 모양이지. 그래도 어른이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싶어 저는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친정 어머니께는 친구가 와서 잠시 나간다고 하고 1층으로